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천심, 대인 기피, 왕따, 시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효력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유사의 표현에서 적어내. 경고, 알메라 토끼가 달성했습니다. Warning.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정치와 철학의 만남, 이설 정치철학TV입니다. 웬일로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고 시작하냐고요? 그냥요. 그냥 저도 한번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최근 매블쇼, 개떡 같은 매블쇼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나와서 진행자 최욱 씨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민주당 내에서 괴롭히려고 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하고 임기가 8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을 뒤엎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이니 내 스스로가 진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졌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버리는 언급을 이분께서 하셨어요. 예, 이 박구용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박구용 교수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구용 교수님, 부탁을 드리는데요. 박구용 교수님께서 공부만 너무 오래 하시고 독일에도 다녀오시고 철학 공부하셨잖아요.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사람들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전쟁입니다.
박구용 교수님, 길게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그래. A라는 대통령이 사람들 마음이 다 교수님 같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거를 알겠어요. 그런데 다 교수님 같지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다 교수님 같이 순진하지가 않아요. 교수님 같이 편하게 공부하시고 부모님 사랑 받으시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다 교수님처럼 때묻지 않게 성장하지를 않고 편하게 살지를 않았다고요. 이 정치, 이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은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더러워요. 교수님,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박구용 교수님,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교수님, 박구용 교수님께 저도 철학인으로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진단을 내려버리셨잖아요. 교수님 마음은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철학인으로서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교수님이 너무 천진난만하신 것 같아서 세상은 그렇게 눅눅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저도 철학인으로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박구용 교수님. 철학자는 정답을 내리지 않지만 유튜버는 통찰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인으로서 통찰을 내려줘야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방송에서는 통찰을 지향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일은요, 숙이 없는 합당이나 속도전직 의사결정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으니 민주적인 것 같습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으니 민주적인 것 같죠. 하지만요, 위르겐 하버마스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과거 왕의 말 한마디에 우르륵 몰려다니던 때처럼 지금의 정치가 논리적 토론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소리로 팬덤을 동원하느냐의 싸움이 된 현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집어삼키는 현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내의 민주주의가 전략적 승리만을 위해서 진정한 대화를 포기했을 때 어떠한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강조해왔던 당원 중심주의가 아닌 조작된 공론장을 지향했습니다. 비판자 토론은 사라지고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로 공론장이 아니라 박수부대를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기의 부재였습니다. 이것은 하버마스 선생님에게는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합당이 왜 위험한지 전형적으로 제가 철학적으로 지금부터 꼭꼭 꼬집어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없는 합리적 권위는 오직 토론에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권리당원의 클릭이 아닙니다. 반대파의 목소리도 녹아들일 수 있는 진짜 공론장의 복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빠른 결정이 여러분은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모두가 납득을 하는 토론이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다소 느리더라도 납득이 가는 토론이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주의는 유르겐 하버마스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요, 가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듣기엔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연일 당심을 외쳤습니다. 수기 없는 합당과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쪽수가 많으면 무조건 민주주의입니까? 현대 철학의 거장, 제가 앞에서 위르겐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분은 현대 철학의 거장이십니다.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하나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이름입니다. 이 위르겐 하버마스는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보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경고하셨던 분이십니다. 왜 이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려면은 이분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르겐 하버마스 선생님은 현재도 살아계신 독일의 어마어마한 철학자이시면서 사회학자이시고요. 심리학자이시며 언론인이십니다. 현재도 살아계세요. 1929년생이신데요. 현재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그 사회에, 전 세계의 사회에 큰 일이 있으시면은 독일 신문사나 세계적인 언론사에 기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어렸을 때 구순구계열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구순구계열 장애로 인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순구계열 장애, 우리에게 이제 쉬운 말로는 언청이라고 하죠. 언청이. 과거 언청이라고 불려졌던 그 장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분이십니다.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말하는 전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이 느꼈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자기 한계에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것이 사용이 된다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분 또한 자신의 이러한 소통의 불편함을 어린 시절부터 고이고이 간직해 둡니다. 이렇게 소년이 돼서 이 하버마스 선생님은 2차 세계대전을 맞닥뜨리게 되십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죠. 히틀러. 위겐트를 선발하는데요. 이때 하버마스 씨는 구순구 계열 장애로 수술받은 전력으로 인해서 이 위겐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겐트는 1등 독일인이라는 이제 그 선별 받는 건데요. 1등 독일인 거기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다라는 그 전력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히틀러와는 인연이 없게 됩니다. 히틀러,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독일의 나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쟁 이후에 지성인으로서 철저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앞서왔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공론장이다. 이 공론장이 즉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분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공론장인데 이 공론장은 아고라이다. 아고라. 지금 아고라라는 말이 이 민주주의 아고라는 중세 시대까지 아고라는 이분께서 하시는 말은 과시적 아고다라였다. 실제로 시민들은 이 시민들의 여론이 모여지는 곳이 아고라가 아니라 이 중세의 아고라는 과시적 아고라. 귀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과시하는 곳에 불과했다. 그러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고라였다. 이 아고라는 중세 시대까지의 아고라는 과시적 아고라였다. 그러면서 17세기를 겪으면서 이제 전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세기의 세계는 불현듯 편지 문화와 일기 쓰기 문화가 전 세계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알려졌던 세계 전집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내 일기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일기 이런 게 등장을 하잖아요. 예, 이때부터 편지 쓰기 문화와 일기 쓰기 문화가 17세기에 불현듯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리 곳곳에는 커피와 초콜릿 문화도 함께 싹트기 시작합니다. 커피와 초콜릿 문화. 동시에 전문점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전문점. 미국에는 커피 하우스가 등장을 했고요. 독일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전문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좀
교양 있으신 주인이 뭐 테이블 소사이어티, 예, 독일이 테이블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생겼고, 프랑스는 카페 살롱이 생겼고, 모두 다 공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커피숍 이름이 아니라 공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커피 문화와 초콜릿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커피하우스, 테이블 소사이어티, 살롱, 각 나라마다 공문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뜻이 별다른 커피 전문점 이름이 아니라 예, 공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귀족은 아니었겠죠. 귀족은 자기 집에 이런 게 있죠. 귀족은 자기 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리어 해놓고 살죠. 귀족은 아니라 새로운 계급 누구일까요? 시민 계급이겠죠. 시민 계급. 시민이 주로 이용했겠죠. 부르주아였겠죠. 부르주아라는 뜻이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이었습니다. 이 부르주아들이 공문장에 모여서 테이블 소사이어티 같은 데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귀족 놀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귀족과 같이 이들은 이제 상인 계급이잖아요. 갑자기 돈이 이제 생겼어요. 귀족과 같은 돈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같이 뭐 지성과 품위 면에서는 그들처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끼리 모여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투자를 이야기하고 위작에 대해서 가려내는 방법을 논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그랬던 곳이 커피하우스나 살롱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론 형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담론과 권력을 형성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치의 맛을 보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예적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공론장에 들어올 때는 즉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주장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자본가들에게 자신들의 자본, 돈 있잖아요. 이 돈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본가들. 이재용이 천조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을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계좌이체 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땅을 살까요? 주식을 살까요? 아닙니다. 다 틀리셨어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다 틀리셨어요. 그림을 사는 겁니다. 그림.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사는 겁니다. 그림. 이것만큼 투자 수익성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철학을 전공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비싼 카페에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사기 위해서
귀족, 학자들까지 이 17세기 살롱, 카페, 테이블 소사이어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에 온 공론장의 대표들은요, 한마디로 공동의 여론의 의견과 의지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서 왔습니다. 사적 이익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시킬 때 의사 진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영화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로마 영화 이런 거 보셨을 때 접시 조각 던지고 막 가운데다가 접시 조각 던지고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이거 다 투표 행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론은 그렇지 않고 공론장에 모인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즉 토의민주주의란 공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공론을 재봉건화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재봉건화라고 말을 쓰는데 저는 이것을 공론의 왕권화라고 합니다. 공론의 왕권화된 것이다 라고 위르겐 하버마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공론의 왕권화가 됐다. 언어에는 내재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이것을 이제 성공지향적 행위라고 하는데요. 언어 안에는 내재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목적적, 지향적 행위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하는 학문, 이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런 학문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론은 무엇이냐? 방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펼칠 때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두 번째로는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를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향이나 취미를 주장을 할 때 진실성을 추가를 해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취향으로 장동건이 대한민국의 1등 미남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동건이 대한민국의 1등 미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기준의 취향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장동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다라는 생각은 진실성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미남, 미녀의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성이 될 수도 있고 차은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모두가 다 미남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또 미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여자니까 이제 미남을 이제 타겟팅한 것이고, 내가 여자니까 남자 배우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론장 앞에서는 잠시 설명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그 구조가 변경되었다. 중세 아고라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모여서 과시적 공론을 했다. 이미 이 귀족들이 모여서 과시적 공론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 귀족들이, 시민들은 그 앞에 동그랗게 앉아서 그것에 동의를 했다.
즉 동의를 얻는 듯 연설은 단지 절차였을 뿐 연설을 절차로 한 동의를 얻었었던 것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아고라는 그러한 과시적 공론을 형성했던 아고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구용 교수님, 철학자가 대형 플랫폼에서 던진 이 한마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던졌던 이 한마디 단순한 비판일까요? 아니면 공론장의 파기일까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으로 그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면서 분석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중세에는 영주가 권위를 과시했듯이 현대에는 지식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권위를 과시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신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제합니다. 박 교수의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전문가의 타이틀을 걸고 상대를 마치 질병으로 낙인 찍는 행위는 평등한 토론을 막는 지식 귀족의 권위과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불쇼나 다스베이다, 겸손 뉴스 생산공장이 누구나 나가서 개인이 발언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신 언어라든지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공론장이 아닌 정치적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합의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 팬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극적 언어를 선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버마스가 우려한 문화 소비적 공론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날선 비판이 아닌 정치적 쇼에 불과한 현실의 참담한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의 내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 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 교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이성윤 의원을 내정을 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서삼석을 끌고 올라와서 최고위원으로 내정을 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체부 장관을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앉혔다. 이런 실무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수많이 있었던 일들 때문에 합당 문제 관련해서도 경고능에 출연했던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과 아무런 개연성도 없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덕분으로 사명까지 받았던 당사자 의사표현 한마디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고 이해찬 총리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고인의 뜻까지 왜곡시켜 가면서 고인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게 유시민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어땠습니까? 지지율의 하락이 연속해서 이루어지자 통합 21로 김민석 국무총리님이 어떻게 하셔서 가시게 됐습니까? 유시민 씨가 정말 몰라서 후단협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씨는 정말 모르십니까?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김현삼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시면서 YS 손목시계 차고 갔던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새천년 민주당에 당시 지지율이 올릴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몽준 후보는 2002년 월드컵으로 피파 회장으로 월드컵 4강 신화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몰고 갔던 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이 정주영 회장이 소몰고 가셨던 거 이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저 대단히 어마어마했던 장면이라서 기억납니다. 현대자동차 트럭으로 떼몰이 몰고 갔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소몰고 갔던 그 현대자동차 트럭 있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PR 효과입니다. 그게요, 정봉준 후보를 어마어마한 선전해줬던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원한 삼아가지고 대북송금 사건 조사를 하고 노무현 정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석 의원 판문점에서 대북송금으로 말도 되지도 않는 걸로 윤갑근 검사를 정치검사를 이용해서 정치자금법으로 털어갖고 7억 2천만 원으로 턴 게 당신들 아니야. 노무현 정부 때 말도 되지도 않는 거 정치자금 받았다고 김대중 정부의 황태자라고 해서 이것도 털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7억 2천만 원을 갖고 돌아왔어. 그러니 당신들 눈에는 김민석 총리도 죽이고 싶겠지.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그러니 죽이고 싶지. 그것까지 갖고 돌아왔어? 얘는 더 무서워. 더 무섭겠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도 김민석 총리한테 내각제 세력이라고 하도 까던 새끼가 있어가지고 내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다 찾아봤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내 PC 용량이 작지가 않은데 3번이나 PC를 갈아엎었어요. 용량이 넘어서가지고 꽉꽉 차서. 그런데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김민석 연대기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이분이 근현대사야. 민주당의 역사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하는 어떤 회의에서도 첩자일지 모른다라고 해서 참석 배제시켰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거치면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을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하루 전날 단일화는 깨졌어요. 그런데 뭐 김민석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통합 21 정몽준한테 갔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본인의 자서전에도 고인께서 직접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인께서 직접 기술까지 해줬어요.
당신들 책 안 읽어봤어? 책 안 읽어봤냐고. 본인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기술까지 해줬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자기가 죽어서도 도와줄 거라고. 안 읽어봤어요? 유시민 씨? 이적한 거 아니라고.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적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때문에 희생한 거라고. 본인께서 직접 기술까지 해줬다고. 유시민 씨, 당신은 뭐 읽었어? 이적한 게 아니라고. 후단협은 김민석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후단협을 언급합니까, 유시민 씨?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민주당의 역사를 모를까요? 책은 안 읽으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자서전 안 읽어보셨습니까? 나도 읽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아끼셨던 분께서 고인의 생전에는 그분을 위한 무엇을 김민석 총리님처럼 하셨나요? 당신들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아끼셨던 분들께서, 입술로만 찬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김민석 총리님처럼 무엇을 하셨나요? 평생 멍해를 가슴에 안고 비밀로 간직해야 되는 그 몇 줄의 책에 썼던, 몇 줄의 한 권의 책에 썼던 그 몇 줄을 위안을 삼고 살아야 됐던, 고인이 알고 당신이 알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너무 아련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김민석 총리님 같은 성격이라서. 그래서 누구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병우 검사한테 모욕받았을 때 당신 변호사였잖아요. 우병우 검사 측이 노무현 변호사 측에서 변론을 조금이라도 했다라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만큼은 받지 않았을 거고 비극적 선택을 하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당시 수사검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관련의 기사 내용은 제가 또 찾기가 귀찮습니다. 김민석 내각제라고 몰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반박 영상 플러스 김민석 총리님 연대기나 민주당의 역사 또는 대중정당 플러스 집단지성 플러스 혹은 문재인 플러스 고무줄 대한민국 기타 등등의 제가 여러 군데 살펴보시면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있으니까요. 그 영상에 기사 내용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 내각제라고 말했던 그 롯본기 김 교수 영상 그 썸네일 거기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도 신소리를 해갖고 살짝 옆길로 샜지만은 유시민이 뉴스 생산공장에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된 이후에 대표로서 정상적이었습니까? 대통령님 순방 때마다
동참은커녕 방해로밖에 안 보이는 행보했고 국민의 눈에는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코스피 5천이 쉬운 일입니까? 코스피 5천 행사 날에요. 기업인들 모여서 축하한다고 전날부터 공표했어요. 그러면은 당 대표가 필두로 행사에 참여는 못할 망정. 대한민국 정치는 현수막 아닙니까? 현수막이라도 한 장 걸어야지. 한 장 걸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그날을 합당 불현듯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외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은 그동안 다 지켜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어떻게 점령을 했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역사 다 공부했다고요. 박구용 교수님 참았다고요.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축이 돼서 이재명이라는 온전한 인간,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가 겪어왔던 희노애락, 이 지지자들에게는요, 자신의 모습이고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대통령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대상인 것이고요. 당신들도 그 정치인들과 권력자들 당신들도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한테 일부러 그런 희망 뺏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 다 꺾어버리려고. 당신들이 일부러 이재명이라는 인물 더 힘들게 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봐라. 니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꿈깨 그러니까. 니들 꿈꾸는 순간 이재명처럼 돼 하면서 본보기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다 꺾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날개쭉쭉 끌어놓으려고? 이재명 대통령? 니들 그러니까 꿈꾸지 마. 어디 니들이 감히 꿈꿔? 이런 식으로 꺾는 거 아닙니까? 공복이 보여주려고? 정치인들이 매스컴 타고 나온 사람들, 소위 입 달린 사람들, 자기들한테 콩고물 떨어지니까 나와서 훈수 놓는 것이고 그냥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 하면 뭐한데 자원봉사도 요즘은 그냥 안 해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홈쇼핑 하더만 뭐라도 팔더만 다 홈쇼핑해. 하버마스에게는요, 민주주의는 과정의 미학입니다. 상대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는 시민이 아닌 환자가 되고요. 대화는 단절이 돼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질병이 됩니다. 국론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함으로써 설득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분 토론 보셨죠?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납니다. 그것은 토론 아닙니다. 100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의견의 다름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갖고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하고 토달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시대의 지식은 국문장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인 찍는 문을 닫는 사람입니까? 박구윤 교수님은 한마디 제가 하자면은 여러 마디 지금 했지만 하버마스 선생님의 입장을 빌려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장 나은 논증의 강제성 외에 어떤 권위도요, 공론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버마스 선생님은 가르쳤어요. 교수님이 던진 질병이라는 단어는 논증인가요? 낙인인가요? 박구윤 교수가 전공한 하버마스 선생의 이론에 따르면 박구윤 교수 본인께서 하버마스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론에 따르면 상대를 대화가 불가능한 병리적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철학적 소통을 포기하고 정치적 처단에 나선 것이에요. 정치적 처단에 나섰다고요. 대형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와 팬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비판적 시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과시적 연출의 주인공으로 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하고요. 진정한 철학자의 역할은 공론장에서 진단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상대와도 대화가 가능한 의사소통장에서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고요. 하버마스 선생이 평생 추구한 것은요, 누구와도 배제하지 않는 대화였어요.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유튜브에서 생각과 반대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을 하는 같은 진영 당원과 유권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요, 하버마스 선생님이 평생을 그분이 경계했던 타제를 배제하던 전체주의적 언어와 닮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학자들이 현대 문명을 절망적으로 본 것과는 달리 하버마스 선생님은 인간의 의사소통적 이성에 희망을 걸었던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우리가 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쳐줬던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눴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버마스 선생님을 전공하셨다라는 분이, 그러한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질병이라고 어디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내리고 진단을 내려버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을 하십니까? 하버마스 선생님이 추구한 희망의 철학이 아닌 냉소와 배제의 철학에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구윤 교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실망이 왔습니다. 김어준 씨 만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어준 씨가 문제 있나 뭐가 문제 있나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라 할 자격도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하버마스 선생님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 결함으로 소통 단절을 경험을 해서 나치 정권 아래서 일망적인 선동이 공문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목격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화란 단순히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숭고한 행위라는 것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전공했다라는 학자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상대의 존재를 질병으로 낙인 찍었어요. 하버마스 선생님이 이 광경을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자신의 철학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흉기로 쓰인다라는 것에 굉장한 큰 슬픔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이르겐 하버마스 선생님은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소속 사회연구소로 들어가시는데 아드로노와 논쟁을 벌이세요. 이분은 모든 사회 계층, 철학자들과 모든 분들이 가리지 않고 도장 깨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아. 모든 분들과 도장 깨기를 한다. 그리고 갤럽의 아버지시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드로와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61년도에 이 가다머라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추천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60년대 말 독일 내에 학생운동이 벌어지는데요. 학생운동이 세력 갈등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폭력적인 시위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60년대 말 학생운동이 격렬했던 독일에서는 이때 하버마스 씨가 학생운동을 좌파의 파시즘이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셨어요. 그들한테 이제 한마디로 좌표가 찍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막 맞고 그랬어요. 그런 뒤에 학교에서 그만두고 이제 사회조사 연구소로 이제 들어가세요. 10여 년간을 오직 연구와 저술에 몰두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온 책이 그 유명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라는 대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극우 진영의 공격과는 별도로 자익, 학생운동권 진영의 비판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점, 좌익, 운동 진영의 편협성을 뼈아픈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시려면은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칼 야스퍼스라는 또 사람을 또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고 말면 많은데, 이 독일 민주주의의 스탠스를 아시려면은 이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면은 나치의 잘못, 나치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반성, 이 공통된 반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만든다. 말할 수 없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철학자이십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를 규정지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아리안저주의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저지른 집단적 반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독일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칼 야스퍼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사상이 오늘날까지 독일의 전반적인 교육에 이어져서 내려와서 죄책의 민주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버마스는 또 한 번의 반대를 또 외칩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은 또 반대를 외쳐요. 칼 야스퍼스한테 너 잘못했어. 이분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시면은 모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의 지여하를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이 생각했던 어느 한 지점에서 충돌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신을 이해시키는 논증을 하거나 반대로 상대를 자신의 논리로 설득시키시는 분입니다. 잘못 걸리면 한마디로 죽습니다. 칼 야스퍼스한테도 반대를 했던 이유는 당신이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이기는 한데 야 칼 야스퍼스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야 그 말이 근데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퍼블릭 스페어 아고라 공론장의 구조변동상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상 혼자 절대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의 내면적 구원. 이 말은 개인의 내면적 구원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네? 이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중요한 내용인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거든요. 이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란 상호주관적 행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의사, 의식, 역사, 언어로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론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절대 혼자 주체가 될 수 없는 의식이랑 언어, 역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해를 지향하는 듯 하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언어학 이론에서는 화형론이라는 어려운 말로도 표현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걸 이제 또 공부를 막 합니다. 철학과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냐? 이것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관료, 그러니까 공무원, 시장, 그 자체는 합리적 절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사회, 자본시장과 국가 관료 세계를 인정한 최초의 학자가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본시장과 국가 관료 세계를 인정한 최초의 학자이십니다. 최초의 철학자예요. 최초의 철학자. 자본시장 사회에서는 돈이고요. 권력에서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시장에서 성공을 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하신 분이세요. 철학자로서. 그러나 예술 행동을 하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놀 때 이런 데까지 돈과 권력이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과 노는 데까지 와서 영업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 주변 지인들을
관리하는 데까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사귄 사람들을 인맥으로 이용해서 하고 사귄다거나 그런 행위는 자본과 권력에 포섭되어 있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TV를 보고 있어. TV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기 전에 광고 하잖아요. 광고 하는데 광고를 보면서 막 이제 올레드 TV가 막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응? 광고로 선전을 하고 있어. 근데 멀쩡한 가전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거 괜찮다.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이잖아요.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난 이런 걸 하는 거야.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적 식민지화가 된 거야, 나는. 광고를 보면서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구나. 내가 이제 소주 광고를 보면서 소주가 먹고 싶어. 갑자기. 소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와, 차미스 후레쉬가 먹고 싶어. 야, 난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돼 있어. 야, 저 화장품 사고 싶어. 야, 난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식민지화가 된 거야, 내가. 그렇다.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불확실한 미래와 건강. 국가는 책임져주지 않죠. 책임져 줄 것 같으면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 보험 3당 받아라. 당신의 가입된 보험들 싹 정리해서 새는 보험료 막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 유튜브 채널에 보험 상담 상품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케이블 TV, 채널 A나 케이블 TV 프로그램, 낮 방송 같은 데 보면 보험 광고 상품 선전하잖아요. 그거 보셔요. 그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데 선전하는 줄 아세요? 자본에 의하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거든. 나도 모르게 체계에 의한 생활 속에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던 것이다. 이 위르겐 하버마스 씨가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를 할 때에는 어떤 사람과 논쟁을 정리를 할 때에는 야, 근거가 뭐야? 야,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통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두 번째, 취향이나 취미를 주장하거나, 세 번째,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취미나 취향을 주장할 때는 진실성을 추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진선미라고 한다. 진선미. 이것에서 토론을 할 때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주장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보통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진선미를 갖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방법이다. 그리고 공론장에 참여할 때는 너의 사적 이익 버리고 참여해야 한다. 공론장에 참여할 때는 본심 숨기고 참여하면 안 된다. 숨기지 말고 참여해라. 숨기지 말고 본심 숨기지 말고 공론장에 참여하라. 누가?
윌겐 하버마스 씨가. 그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 자동차 판다, 보험 판매한다, 뭐 도와줄 수도 있지. 자연스럽게 내가 도와주는 거하고 친구를 일부러 만나서 보험 들게 하려고 만나고 막 이렇게 영업하고 이러는 것은 너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체계에 의한 생활 속의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은 무엇이다?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다. 이렇다. 이게 어려운 말로 그 뜻이에요. 체계에 의한 생활 속의 내적 식민지화는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다. 내가 광고 보고 뭐 사고 싶다? 야, 나는 체계에 의한 생활 속의 내적 식민지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이다. 누가? 윌겐 하버마스.